그러면 제가 그래서 언니한테, 언니 옛날에 저희가 이제 문학의 숲에서 제주 4.3 기행을 갔는데 언니가 그 얘기 좀 해주신 적이 있어요. 제가 한번 전화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라이브. 여보세요? 여기 지금 한강에서 한강이 이렇게 작별하지 않는다 제주 4.3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요. 언니가 여기 우리 선생님들 한 30분쯤 계신데 진짜? 그 제주 서강리 언니 시어머니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지 뭐. 그러니까 제주도 말로 해도 돼요. 제주는 귀한 거니까. 네. 시작할까? 네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언니 조인이고요. 이 내용은 사실은 흔한 거지만 저희들 개개인이 다쳤을 때 상당히 심각한 아픔들이 있었던 사건이고 거의 집집마다 있었던 사건이어서 사상 피해를 받지 않은 가족이 없을 정도죠. 이를테면 저희 이번에 그 4.3 무슨 그 혜택 보상 이런 문제 할 때 식구가 얼마나 많은지 4.3에 희생된 사람들이 해마다 우리가 그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그 망인에 대한 혜택을 받기도 하고 있답니다. 요즘은. 이러고요. 저희 시어머니는 이름이 강정순이고요. 그 중산간 서광리가 아니고 거기는 우리 시댁이고 동광이라는 바로 연말에 살고 있었어요. 집안이 워낙 유복해서 딸들밖에 그 옛날에 없었기 때문에 집안은 상당히 살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골목에 사는 경찰로 키운 남자하고 결혼을 시켰지만 제주시에서 처벌을 얻어서 살기 때문에 다시 친정이 돌아와서 살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밤이 되면은 보통 저희들은 이제 폭도라고 부르는데 남로당일 거예요. 북한에 넘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한라산 속에 숨어 살다가 배가 고프면 총칼을 들고 내려와서 민가에 내려와서 밥을 내놓으라 그러고 죽이기도 하고 칼을 휘두르기도 했죠. 무서운 사람들은 음식을 내주기도 했고요. 그 사람들이 상당히 귀신같이 밥 먹은 것들을 쌀 있는 집을 잘 찾아낸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밥을 준 사람들은 날이 밝으면 이번에는 경찰들이 몰려오죠. 경찰들이 몰려와서 밤에 폭도들한테 밥해준 집이 누구냐. 그러면 아무도 이제 죽을 거라니까 무서우니까 그때는 뭐 나는 새도 떨어뜨릴 때 순사들이니까 아무도 밥을 안 해줬다 그러면 이번에 경찰들이 다 솥을 만져본대요. 따뜻한가 밥을 해먹은 흔적이 있는가. 그래서 솥을 만져봐서 불 때는 흔적이 있거나 밥을 했던 흔적이 있는 집은 전부 다 끌어내서 죽였고요. 저희 시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때 막 새벽 때 돌아와서 혼자 살 때인데 친정에 와 있었으니까 그날도 동네 어구로 동네 사람들을 어젯밤에 밥해준 사람들 다 모여라. 이제 이렇게 해서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갔대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에 저희 시어머니가 쫓아가서 그 현장에 있었죠. 바른 말을 해라. 똑바른 얘기만 하면 우리가 살려주겠다. 너희들 죽이지 않는다. 우리 경찰들이 똑바른 얘기만 해라. 그런데 똑바른 얘기 하다가 죽어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 저희 시 할아버지 되는 분이죠.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아버지니까 그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저는 밥을 해주지 않았고 밥을 해뒀는데 그놈들이 와서 먹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세워놓고 총으로 다다다다다다 쏘으니까 현장에서 배 터지는 걸 보았대요. 저희 시어머니가 21~22살인데 그래서 그 충격을 지금도 얼마 전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늘 얘기를 하셨고요. 그 후에 이제 첩에 폭도한테 밥을 해줬다는 거짓 신고로 인해서 구금살이를 몇 년 동안 대전에 가서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그게 아주 흔한 제주 도민이라면 누구나 겪었을 법한 한 가지 예에 불과해요. 네, 고맙습니다 언니. 잘 들었니?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어떤 건데
제주도 갔을 때, 그러니까 우리 큰언니가 이제 64년 정도 되니까 그나마 그 세대 얘기를 가장 많이 듣고 기억하고 있어서 저희가 정말 무수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게 안 남는 것도 되게 아쉬운 것 같아요. 사실 저만 해도 가족사도 모르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4.3은 말해주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잊혀지고 아마 체록되지 않고 살아서가는 그런 분들이 무수할 텐데 그런 의미에서 작가가 작별하지 않는 날을 썼다는 것은 굉장히 너무나 고마운 작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거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이거 제주 4.3 평화공원에 가면 이게 있어요. 이게 제가 또 저도 나이가 들어가는지라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실제 있었던 그 상황인데요. 그 아이가 죽지 않도록 이렇게 그 이제 총격이 있을 때 아이를 이렇게 안고 엄마가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동상인데요. 4.3의 아픔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4.3 하면은 현기영이죠. 현기영 작가가 이제 순일삼촌을 썼잖아요. 그래서 순일삼촌을 썼을 때 그리고 이제 그 작품으로 4.3이 처음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현기영 작가도 4.3이 제주도 도민의 트라우마고 그런 거지만 자기 자신도 늘 우울증에 시달렸고 저처럼 말도 많이 더듬었다고 하시네요. 아무튼 저도 그래서 저희 아버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되게 이제 꽃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동백꽃을 들고 동백꽃이 그 제주 4.3 상징인 거 아시죠? 어쩌다 보니 아버지랑 같이 찍은 사진인데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성미가 진짜 급했어요. 저도 급한데 너무 급해서 뭘 말했는데 바로 실행 안 되면 막 주먹이 날라와. 먼저 일단 주먹이 날라와. 그리고 아버지가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하고 나서도 군 하사관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군대 정신 그러니까 그리고 많이 때리잖아요. 군에서는 폭력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많이 때렸어요. 그래서 우리 큰언니는 아까 전화한 큰언니는 댁에서는 마음이 안쓰러운데 큰언니는 아버지한테 원망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는 서로 이제 용서하는 그 마음이 있었을 그런 게 있는데 365일 거의 안 맞은 날이 없대요. 큰딸이 그렇게 예쁠 텐데 왜 이렇게 때렸을까 싶어요. 어쨌거나 저는 사실은 다행히 저는 그렇게 많이 안 맞았거든요. 근데 저는 나름 좀 이렇게 마음이 많이 여린 편이어가지고 그게 되게 크게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큰언니는 진짜 안 맞은 날이 없대요. 그런 식으로 많이 맞았다 해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말을 아주 심하게 더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어에 관심이 많고 좋아는 하는데 그리고 시를 읽고 어릴 때도 이제 소설도 좋아하고 이렇게 책은 되게 좋아하는데 그걸 남들 앞에서 낭독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면 말을 더듬으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문학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갖고 또 문학을 나의 어떤 하나의 삶의 일부로는 하면서도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늘 딜레마였고 그리고 이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죠. 제가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문학을 좋아하는데 고등학교를 문과이과 하잖아요. 그러니까 화학과를 해서 대학도 이제 화학과를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그때는 좀 이렇게 바보 같은 생각이었는데 내가 화학과를 가면 나는 문학을 엄청 좋아하지만 화학 가면 이제 마담 큐리처럼 이렇게 실험실에서 열심히 조용히 실험하면서 조용한 삶을 보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요. 저는 서강대학교를 나왔는데 서강대학교가 되게 악명 높은 게 있잖아요. 실험실에서 해가지고 준비가 잘 안 돼서 퀴즈를 내가지고 이 실험에서 어쩌고저쩌고 뭐야 해서 바로 대답했다면 못하면요 쫓아내요. 그래서 저 많이 쫓겨나봤고요. 실험실에서. 그렇게 해서 이과가 안 맞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서강대 영문과를 이제 저기를 했어요. 부전공으로 하면서 그때 이제 그 너무나 훌륭하신 은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장영희 교수님, 장일수를 만나게 돼서 그 장영희 교수님과 또 교류하면서 문학에 대해서 더더욱 사랑하게 되고 또 많은 또 이제 배움을 얻었었죠. 4.3은 이제 조금 대충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제가 4.3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역사는 말씀 안 드릴게요. 제가 4.3 평화공원도 아니고 몇 가지 들은 것만 좀 말씀드리면 제주도는 되게 피폐하고 그러니까 이제 일제 강점기 때 되게 어렵게 살았고 또 일본이 가깝잖아요. 수탈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까 큰언니는요 어릴 때요 공부를 해도 일본 말로 했어요. 이쪽이상 이쪽이상 뭐 블라블라 하면서 그 다 일본 말로 하고 주변에 우리 언니가 어렸을 때는 일본 말들을 앵간히 할 정도로 일본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교류를 하고 일제시대 때는 다 뺏기고 해서 우리 말에도 그 제주도 말에도 일본어가 많이 섞여 있었죠. 그렇게 하는데 그 우리가 저기 이제 그 뭐 해방이 됐잖아요. 해방이 됐는데 그때 그 일제시대 때 부역했던 친일파들이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다 벌을 받을 줄 알았는데 이승만 정부가 새로운 관리들을 할 때 그들을 다시 재임용했다고 해요.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들은 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다시 이제 저기 이렇게 완장을 찼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민들한테 그들은 더더욱 기득권으로서 횡포를 부렸는데요. 어느 날 그게 48년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48년 그때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관덕정에서 3.1 기념 행사를 하는데 기마 경찰들이 어린애들이 있고 한 데서 발표를 하고 그런 식의 사건이 생기죠. 그렇게 되니까 부글부글 턴 제주 도민들의 그런 이제 민심이 폭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주 총파업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게 되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그것을 제주도를 다 이제 저기다 이렇게 빨갱이 섬이다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하게 된 거죠. 그래서 1948년 4월 3일 이때부터가 이제 그러니까 3월 10일에 이제 총파업이 있었고 4월 3일 4.3 사건이 발발이 먼저 이렇게 되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서북 청년회 이들이 이제 단원들이 먼저 이제 저기를 하는 거예요.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익단체와 이제 경찰 지서들을 공격을 하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게 아까 임성희 선생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1954년까지 전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어느 특정 시점에 있는데 굉장히 긴 세월 동안 고통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제 이승만 정부가 이제 해안선으로부터 5km 떨어진 곳 산 쪽으로 전부 다 이제 선을 그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소개령을 내렸거든요. 소개령을 내렸다 하는 것은 마을에서 나와라. 너네 그쪽은 해안선으로부터 5km 안에는 다 이제 빨갱이다. 라는 거예요. 저희 고향 낙천이가 당연히 중산간 마을들은 다 5km 안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그냥 밭농사 짓고 살던 제주 조민들은 갑자기 뭐 농사 짓고 진짜 가난했거든요. 어릴 때 저 보리밥밖에 못 먹었어요. 우리 부모님은 오죽도 했겠어요. 먹을 게 진짜 없었죠. 근데 이제 마을을 버리고 해안가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그때가 이제 이제 7, 8살, 9살 이때였는데요. 엄마가 그 얘기를 해요. 제가 지금도 종종 이제 물어보면은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제 고산이 저희 낙천에서 이렇게 바닷가 쪽이거든요. 고산이를 다 이렇게 뭐 속가이라 하더라고요. 막 이제 이렇게 속가이 때 우리가 다 고산에 갔다. 그러면 고산에 학교 운동장 같은데 대충 이렇게 지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집이 없으니까 또는 뭐 친척이 있으면 친척집에 잠시 얹혀 있기도 하고 근데 친척집에서도 오래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학교도 처음에는 갔대요. 갔더니 그 학교 애들이 고산 구민학교 애들이 우리 엄마 보고 아이고 저기 한라산 산까마귀들 왔다고 까마귀 왔다고 하면서 되게 놀리고 저기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엄마는 학교를 못 마쳤죠. 초등학교를 못 마쳐서 그래도 글자는 쓸 줄 알아가지고 나중에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글자는 쓸 줄은 아시는데 한글은 아시는데 이제 그렇죠. 그래서 많이 그냥 고산에서 그렇게 전전하면서 지내다가 조금 사태가 좀 안정화지니까 다시 낙천이로 와서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거기서 뭐 집도 없는데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와서 지내는 동안에 이게 7년의 기간 동안에 어쨌거나 그렇게 있었는데 마을에 와서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직접적인 희생자인데요.
어렸을 때는 사삼 하나도 몰랐어요. 사삼 누구도 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1970년대에 자랐으니까 말하지 않는데, 어렸을 때 이제 우리 할아버지 제사집이 아까 제가 100호가 채 안 된다 그랬잖아요, 집이. 근데 저기 뭐 9군데 집이 동시에 제사예요.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29살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경찰차가 왔대요. 우리는 경찰한테 죽었어요, 팀장님. 경찰한테 죽었는데요. 마을에 그 경찰이 이렇게 차가 와가지고 그렇게 했대요. 그냥 여기서 청년들은 다 타라. 근데 차 타는 사람은 살려준다 했대요. 근데 그때 문봉철씨라는 분만 집에 어디 숨었대요. 안 타고. 근데 나머지 9명의 청년들은 탄 거예요. 그래서 트럭에 탄 9명의 청년들은 고스란히 그 밭에 가서 한 줄로 세워서서 즉각 총살을 당했어요. 그렇게 해서 할아버지 제사날이 이제 9집에 가다가, 제주도는 너무 가난하고 못 먹으니까 제삿날이면 제삿집 아이들은 좀 이렇게 우리 거를 떡을 나눠주니까 좀 이렇게 잘난 척하고 막 이렇게 우리 집 제삿날이 해야 되는데 저희 제삿날에는 제삿집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떡 나눠준다 그런 걸 잘 이렇게 나눠주긴 해도 잘난 척을 못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제주도는 곳곳에 아까 우리 큰언니가 말한 것처럼 곳곳에 제주 4.3의 피해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래서 이거는 제주 지역에 보시면 4.3 유적지들이, 그 4.3 현장들이 굉장히 많고요. 우리가 가는, 우리 둘째 언니도 그런 얘기를 막 하는데, 전에 어디 뭐 알뜰 비행장 뭐 그런 데 가는데 막 경치 좋다 하는데, 여기가 다 피가, 여기가 뭐 시신들이 가득하던 곳이야. 언니가 막 룰루랄라 하듯이 말을 해가지고, 와, 저런 데 얘기를 저렇게 태연하게 할 수 있다니라고 하면서 상했죠. 그리고 뭐 정방폭포, 옛날에 뭐 신혼부부들이 그 앞에서 한복 입고 사진 찍고 하는 정방폭포, 거기다가 4.3 때 죽인 시신들을 막 던져놓은 곳이 그 정방폭포 그런 데죠. 죄송합니다. 그 지슬 영화 봤을 때 저는 되게 힘들었어요. 이게 지슬이라는 영화였는데, 아까 지슬적이라고 그랬죠. 감자. 지슬은 되게 중요해요. 가난하기 때문에 감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도 저 감자 엄청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1948년도에 그 실제 사건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넓은 괴라는 그 동굴 이런 데 피신한 사람들, 산속에 피신한 사람들의 그 얘기를 하는데요. 이 영화 보신 분 있어요? 지슬? 몇 번 보셨구나. 보면 그 제주도말 자막 있죠? 저도 그거 보면서 재밌더라고요. 자막도 있네 이러면서. 하여튼 우리 언니가 아까 동광 얘기했잖아요. 네. 그거네. 지금 저는 언니가 서광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동광리 주민이네요. 동광리 사람들이 그렇게 희생이 많았다고 하는데, 이 지슬도 동광리 주민들의 실화를 배경으로 만들어졌네요. 그 책에서도 그래서 161쪽에 보면은 우리 마을 같은 중산간 마을에 대해서 나와요. 동서로 긴 타운의 섬 지도가 화면에 떠올랐다. 1948년 미군 기록물이라는 자막으로 해안선으로부터 5km를 표시하는 경계선이 두드러진 구두로 그어져 있었다. 한라산을 포함하는 그 안쪽 지역을 소개하며 해당지를 통행한 자를 폭도로 가주해 이유불문 사살한다는 내용의 포고문이 자막으로 이어졌다. 그런 거거든요. 그냥 그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사살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설에서도 그 인선의 어머니가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한 곳에서 학교 운동장에서 모여져서 사살을 당하죠. 불태워지고 사살당하고 이런 거 어떻게 봤죠? 역사는 현실이잖아요. 현재와 이어지잖아요. 우리 2024년 계엄 너무 황당하게 이걸 봤어요. 이 계엄에 대해서 자료 지네들이 준비한 거, 윤석열이 준비한 거 보니까 이 사례로 하면서 선포 사례하면서 제주 폭동, 4.3을 제주 폭동이래요. 세상에 노무현 정부가 제주도민들한테 사과하고 국가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도 제주 폭동이라는 말을 감히 쓰고 있습니다. 4.3 문학에 대해서 보면은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1978년도에
현기영 작가가 이제 순위삼선을 썼어요. 그때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꽤 고문을 당했대요. 이분도 너무너무 대단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중앙정보부, 저는 요즘에 개엄하면서 옛날에 막 그런 이름들 못 들어 무슨 방첩사, 뭐 기무사, 뭐 별별, 뭐 옛날에 중앙정보부랑 연결되는 듯한 그런 이름들, 뭐 끌려가서 주도세도 모르게 죽어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아마 서리쌤 잘 아실 것 같은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저런 것들이 이렇게 아파트 하는 요즘 24년에 그런 현실에 얘기가 된다는 게, 어쨌거나 현기영 작가는 그 엄혹한 시대 78년도에 순위삼천을 쓴 거예요. 그래서 4.3을 알렸죠. 그래서 순위삼천 또 지상의 숟가락 하나는, 이것도 웃겨요. 박근혜 때였나? 그 이제 국방부 금서가 있었어요. 그때 지상의 숟가락 하나가 포함됐었어요. 국방부에서 저 책을 읽으면 안 된대요. 군인들은 저거 읽으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도 4.3은 사실 폭동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주도민들은 이제 제일작가 김석범 씨의 연장소설 이렇게 화산도도 많이 읽으시더라고요. 저는 못 읽어봤는데 이제 12권 정도로 해서 거의 30년 동안 집필을 하셨어요. 김석범이라는 분이 지금 이제 100세쯤 되셨대요. 그 다음에 이산화 시인이 장편서 사실 한라산을 썼는데요. 그냥 다큐 같아요. 시가 다큐 같아서 읽기가 조금 힘들기는 하는데 뭔가 역사를 기록한다는 차원에서는 좀 의미가 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식의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사 얘기했고요. 사상 전혀 몰랐습니다. 누구도 제주도민들 누구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91학번인데요. 운동권도 아니었고 제가 서강대 나왔다 그랬는데 그때 이제 서강대에서 강경대 사건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학교에서는 조금 이제 시위랄지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신촌에서는데 저는 좀 구경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제주도에서 올라와서 우리 동네에서 처음으로 대학 온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정수생 같은 거 보면 대단해. 그 옛날에 어떻게 대학을 다니셨어요? 대단하게. 저는 저희 동네에서 처음이에요. 그래 왔는데 그래서 무조건 공부만 해야 되고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 얻는 게 저희의 목표였고 부모님의 기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저희 등록금을 벌어서 보내주셨고 어머니 아버지가 보내주셨고 생활비는 제가 이제 과외 같은 알바해서 살았는데요. 어느 날 그 등록금 얘기하다가 아버지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저도 또다시 기억나요. 전화 통화하다가. 그래서 아버지 사장이 뭐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에잇 하면서 진짜 에잇 하면서 공부는 하라! 하고 딱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성질도 급하지만 그래서 그래서 그때 뭐지? 그래서 한마디도 못 들었어요. 그렇게 하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 저도 책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었죠. 그렇게 돼서 알게 되고 2013년에 우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 중학생 때 혼자서 여행을 하고 제주 사삼공원을 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애가 좀 이렇게 문학을 좋아하는 애라서 그런지 이렇게 억새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꽃다발처럼 갖다가 바쳤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고마웠고요. 그리고 그 작년에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올해 초에 4.3 유족 보상금을 제가 받았어요. 약간 쉬어가는 코너. 뇌물인 낭에 눈 찌른다. 이거 저한테도 하는 말인데요. 무슨 뜻 같아요? 이영원 사모님 무슨 뜻 같아요? 뇌물인 낭에 눈 찌른다. 요즘에 뭐 나무 열심히 하시죠? 낭은 나무인 건 알겠죠? 네, 무슨 뜻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무시한, 그러니까 저게 별 볼 일 없다고 하고 그렇게 이렇게 무시한 나무에 눈이 찔린다. 나뭇가지에 눈이 찔린다는 게 그러니까 저한테 하는 얘기는 제가 말도 못하니까 저한테 그래요. 알고 네 병신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셔요. 그랬는데 우리 낭에 눈 찔린다더니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애라고 치부했는데 네가 그래도 밥벌이도 하고 어느 뭐 한강이라는데 뭐 대표라고 하니까 그 말 할 때는 잠시 단기 기억은 하시죠. 아유 뭐 어디 뭐 회사에 뭐 대표한다고? 라고 하는데 아이고 뭐 뇌물이 나게 눈 찔린다더니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시락한데 꼰덕새끼 난다라는 것은 좀 이렇게 아늑한 곳에서 꽁 새끼, 꽁 알죠? 꽁 새끼가 날아간다 라는 그런 말이 속담이 있대요.
이거는 아까 큰언니 그냥 하기로도 재미로 한번 읽어볼게. 야야 허력인 오름을 가시니 어떤 사벌을 부는디 이래저래 팡팡 자사보나 원은 헛떡하여 무슨 어기 고장을 피하신디 낭성이 벌거랑 하신디 배리지 못한 그런 게 재밌죠. 우리 번역의 전문가이신 한국 대표 선생님 정희 교수님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 교수님 좀 맞히시면 선물 드릴게요. 한번 우리 정정국진이 한번 문학적 감수성을 한번 시도해 보실래요? 도저히. 네,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작별하지 않는다면 좀 작품을 가볼게요. 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신나가지고 너무 많이 길어지는 점 죄송하고요. 작별하지 않는다가 이제 작년에 마침 또 이렇게 프랑스 메디치상도 받았어요. 그래서 제주 4.3의 비극을 새 여성의 시선으로 풀어낸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요번에 알게 되는데 실제 이렇게 앞에 저기 소설 책 읽으신 분들은 보면은 앞에 꿈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경화라는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경화가 이제 그 한강 작가의 페르소나라는 건 딱 알겠어요. 왜냐하면은 이 경화는 그 5.18에 대한 소설을 쓰고 그 트라우마로 되게 고생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려져요. 그런데 그게 자기 자신을 이제 빗댄 것 같은데요. 그 페르소나 같은데 이 꿈은 실제로 작가가 꿨다고 하네요. 그래서 꿈을 꿨는데 정말로 이렇게 이런 그 작품에 묘사된 꿈을 꿨다고 합니다. 새, 밤, 불꽃 이렇게 세 개의 부로 구성이 되는데 인물이 세 명의 여성들이 중심이고 경화와 인선이라는 둘 개 친구 엄청 절친은 아니고는 친구 그냥 이렇게 일로 통해서 알게 되었던 그리고 이제 인선의 어머니가 제주도 여성이고 4.3 유족이죠. 나오는데 구성에 대해서 한강 작가가 노르문학사 수상기념 강연에서 잘 정리해 주셔서 1부, 2부, 3부를 얘기해 줬는데 1부는 경화가 인선의 제주도 중생한 마을에는 집으로 폭설 뚫고 가는 이렇게 회의 길이래요. 그리고 2부는 경화와 인선이 함께 인간의 밤 아래로 1948년 겨울 제주도에 벌어진 민간 학살의 시간으로 바다 밑으로 겨울에 심해 아래로 내려가는 수조로 뚝 떨어지는 그런 길이라고 하고요. 마지막 3부는 두 사람이 그 바다 밑에서 심해 아래에서 촛불을 밝히는 거라고 작가는 말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이렇게 썼대요. 한가가 생명은 살고자 한다. 생명은 따뜻하다. 죽는다는 건 차가워지는 것, 얼굴에 쌓인 눈이 녹지 않는 것, 죽는다는 것은 차갑게 만드는 것, 역사 속에서 인간과 우주 속에서 인간, 바람과 해류, 전 세계에 있는 물과 바람의 순환,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부디. 여기 보시면 어떤 이제 이미지들이 눈, 물, 바람, 나무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빛 이런 것들이 많이 연결돼서 이미지가 나오죠. 그래서 굉장히 시적인 문체를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와 나무와 바다와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선명하죠. 그리고 시간이 아까 이제 종적 시간, 횡적 시간 이런 얘기도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줄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또 현재와 왔다 갔다 해요. 꿈과 현실이 교차해요. 그러니까 좀 하죠. 제주도민들, 제가 제주 4.3 이렇게 하는 제주도민들하고도 이렇게 뭔가 활동하시는 것도 많이 보는데요. 어떤 분들은 특히 제주도민들 센티멘탈하고 많이 비판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문학작품이 다큐해야 될 필요는 없고, 문학작품이 룩보나 고발 문학일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주 4.3의 참상을 제대로 담지 않았다고 뭐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건 좀 과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형식이 너무나 제주도적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게요. 이게 몽환적 제주도라는 땅이 우리 어렸을 때 애기를 아프면요. 제주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애가 아프면? 제일 많이 하는 거 뭐 할 것 같아요? 무당도 해요. 맞아요. 구순 좀 심하면 구순해요. 맞아요. 세연이 잘 맞췄어요. 그런데 조금 아프면 항상 저기를 해요. 침을 맞아요. 제주도는 침을 맞는데
우리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친구들이 제주도는 땅이 기운이 너무 세대. 땅이 기운이 너무 세니까 자꾸 침을 맞거나 뭔가 무당이 많이 활용을 하는 것도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제주도는 어쨌거나 땅도 그렇고 자연도 그렇고 살아가는 환경 자체가 굉장히 그냥 어떤 그냥 일상적인 그런 공간이랑 좀 달라요. 어떤 이렇게 뭔가 좀 무당 뭐 샤머니즘 또는 뭐 신화적 세계 이런 게 사실 제주도 땅은 다 연결돼 있거든요. 다 연결돼 있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작별하지 않는다 작품이 그런 분위기를 잘 담아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센티멘탈하다라고 뭐라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작품 속으로 조금만 들어가서 작품을 소개드려 볼게요. 여기서는 어떤 이제 국가적 폭력, 어떤 이제 그런 큰 폭력 앞에, 국가 폭력 앞을 마주하는 어떤 여성들의 이야기가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인선 엄마, 인선 어머니를 통해서 제주 4.3 피해를 대해서 보게 되는데요. 또 역시 그 인선이 직업이 그 다큐멘터리 제작하잖아요. 하는데 이제 베트남에서의 한국군 성폭력 피해자들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사실 그래서 우리가 폭력을 겪은 사람들이 같이 연대, 지난번에 박래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5.18을 이렇게 50대에 내가 느끼는 5.18은 공간과 연대다. 사실 폭력의 피해자들은 서로 손을 잡거든요. 그래서 5.18 어머니들이 뭐 세월호 어머니들과 손을 잡고 위로해주고 그런 거죠. 한국의 피해자들이 베트남 피해자들한테 연대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고 이 작품에도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들은 힘이 세죠. 그래서 우리나라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뭐 아르헨티나 같은 데도 보면 무슨 뭐 보라색 그런 이렇게 스카프 이렇게 모지 이렇게 하고 그런 분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어머니들이 더 힘이 센 것 같아요. 그리고 사륙에 대한 장면이 없지 않아요. 나는 이 정도로 생생한데 이거를 왜 안 묘사됐다고 하는지 모르겠어. 317페이지 보면 그 겨울 3만 명의 사람들이 이 섬에서 살해되고 이듬해 여름 육지에서 20만 명이 살해된 건 우연의 연속이 아니야 하면서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 앞서서 이게 정심이 있잖아요. 리선이 어머니가 나중에는 우리 어머니처럼 자기가 있잖아요. 치매가 있는데 그러니까 딸한테 막 집착을 하죠. 또 딸을 자기의 동생이나 언니라고 착각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어머니가 인선한테 하는 말이 구해줍소 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이 되게 슬픈 것 같아요. 우리 친구 연말 청수린이 사는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저처럼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에서 같이 자기 한 친구가 있는데 아버지가 또 4.3 피해자 되게 하고 4.3 영상에도 나오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근데 아버지도 치매에서 나중에 돌아가셨는데 그 친구가 아버지에 대한 얘기하는 게 하나 너무 쟤한테 기억에 남는 게 아버지가 되게 순하세요. 순하신데 아버지가 치매이고 나서 보는 사람마다 이렇게 손을 모아서 미안합니다 그렇게 한대요. 그런 말을 늘 한대요. 그래서 왜 그럴까? 저는 그거를 약간 좀 사상과 연결지어서 되게 죄인처럼 늘 느끼는 그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마음이 좀 안쓰러웠던 그런 생각이 나고요. 이 소설에서는 통증에 대한 얘기를 나와요. 인선은 목공일을 하다가 손가락 2개가 절단이 되고요. 경화는 두통을 너무 눈동자를 오르내는 것 같은 통증을 느낄 만큼 두통을 느껴요. 그리고 개인적 그런 어떤 고통도 이게 보니까 뭐 경화는 아마 개인적 상실, 가족이 다 떠난 것 같아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개인적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국가폭력에 대한 것도 상기되는 거죠. 제가 고양이를 물었다 그랬잖아요. 어제 정말 욕 나오더라고요. 고양이 2마리가 싸우다가 그러니까 마루가 랑랑이가 제 사랑을 받는 게 혼자 받는 걸 나누는 게 제가 마루한테 교육을 해요. 사랑은 나눈다고 줄어드는 게 아니냐. 사랑은 그대로 큰 거야 하는데 랑랑이를 때리려고 하니까 내가 말렸더니 흥분해가지고 진짜 개흥분해가지고 양분이라 해야 되나? 발등을 막 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에이씨 하면서 하는데 아프면서 이 통증에 대해서 이거는 얼마나 더 아플까? 내가 이 발등 고양이 무는 것도 이렇게 아픈데
피났어요. 지금 밴드 붙이고 왔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렇게 손도 거스름만 할 때도 아프잖아요. 근데 정말 발이 잘리고 몸이 잘리고 찔리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또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저는 고산 감자밭, 지슬밭, 고산에 감자가 많이 나요. 거기에 세워져서 29살 우리 할아버지 생각하면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 그냥 청년이야. 꿈 많은 청년. 29살이면 얼마나 젊어요. 우리 나이 살아보니 얼마나 풋풋해요. 우리 자식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앞에 갑자기 총불을 든 경찰이 쫙 서 있어. 나 죽어야 돼. 그 순간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별하시라는 데서는 이렇게 눈이 되게 중요해요. 제주도는 눈도 많이 내리고요. 눈이 되게 수상해요. 눈 내리는 게 여기처럼 예쁘게 쌓이는 그런 눈이라기보다 뭐 쌓일 때도 있지만 어쨌든 바람이 워낙 많이 보니까 눈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눈은 살아있는 목숨의 어떤 온기와 대비돼서 그래서 여기 중요한 내용이 이제 운동장에서 겨울철에 시체가 된 그 가족들의 얼굴 위로 눈이 쌓이죠. 근데 그 눈은 안 녹죠. 온기가 없으니까 그런 게 나오죠. 눈은 또 순환하죠. 물에 대해서 순환하는 것은 이 얘기가 굉장히 작품에서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맞는 눈이 옛날 4.3 때 그 눈이 아니란 법도 없고 누구의 눈이 아니란 법도 없다. 우리는 결국 세계는 다 연결되어 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리고 한강 작가는 눈 3부작이라고 있더라고요. 눈 한 송이가 녹는 동안 작별하지 않는다.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 새도 나오죠. 불꽃 이거 제가 한때는 이제 그 타르코프스키 같은 영화 어렵잖아요. 아마 서리쌤 보셨어요? 이번에 재개봉했죠. 그 타르코프스키 희생. 근데 그 타르코프스키가 굉장히 유명한 영화계 저자 같은 분이신데요. 이분 작품이 되게 시예요. 시. 영화의 시인이라는 말도 쓰인 걸로 맞나요? 성규 교수님?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가 영화의 뭐 시인이니까 뭐 그런 표현으로 쓰일 거예요. 이분의 작품 중에서 어느 남자가 잘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이렇게 세상을 구하겠다고 이렇게 성냥개비를 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나와요. 건너는 게 나오거든요. 작별하지 않은 데서도 이렇게 마지막에 불꽃이 뭔가 희망, 뭔가 이제 생명의 상징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뭔가 목숨을 살려줄 수 있는 어떤 내게 귀신 얘기를 좀 하면서 좀 해볼게요. 뒤에서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경화가 그런 말도 해요. 내가 지금 살았나 죽었나? 그런 말도 해요. 심지어. 그래서 그거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인선이 엄마에 대해서 되게 진려하는 게 엄마가 너무 위축돼 있고 엄마가 너무 하고 또 엄마가 잘 때 이렇게 알고 보니 그 담요 밑에다가 실톱을 맨날 깔고 자잖아요. 근데 나 이거 아무 사고 없었는데요. 우리 엄마를 우리 친해져가지고 큰언니 집에 모시고 우리가 작전을 짰어요. 엄마한테 엄마 막내가 장가 가야 되니까 엄마 집을 비워줘. 그러면 막내가 장가 갈 거야. 막내만 저기 장가 안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막 구슬려서 그러냐? 몇 분들 까먹으시니까 그걸 매번 반복해가지고 작전을 짜서 엄마 짐을 정말 큰언니 집을 한번 옮긴 적이 있어요. 한 2년 전에. 그랬더니 제가 가서 엄마 결정 잘했어 하면서 엄마 짐을 막 정리하는데 이불 밑에 가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이거 뭐야 했더니 악몽이라고. 제주도 사람들은 사상을 겪으신 분들은 이런 거예요. 여기서 서도숙에 나온 저희처럼 인선 어머니처럼 우리 엄마도 뭐 가위나 이런 거를 이렇게 늘 깔고 잘 몰랐어요. 그랬더니 그때 알았죠. 그런 거고요. 샤먼 무당인데 작가가 자기 몸을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빌려주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 작가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약간 뭔가 언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치유하고 위로하고 진원하는 그런 것이어서 그리고 귀신이 왜 우리가 옛날에 그러잖아요. 귀신이 뭐가 이제 원이 안 풀리면은 막 돌아오잖아요. 그들이 돌아오지 않게 하려면 애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강 작가는 잊혀진 사람들, 말해지지 않은 사람들, 말할 수 없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불러내고 그들한테 대리해서 말해주는 그런 존재의 역할을 하고 있죠.
빛과 실이 한강이 이번에 노벨문학상 수상연설에서 빛과 실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작품에서도 끝없이 변주되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챕터에도 나오죠. 실은 사람과 사람의 몸이나 마음을 연결해주는 맥이고, 빛은 아까 다른 작품에서도 계속 나오는 것처럼 트라우마나 고통에서 벗어나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이 아닌가 싶어요.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중에서 2017년도에는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라고 있어요. 읽어본 분들 계시죠? 이분은 다성적 목소리를 해가지고, 이분의 문학 세계는 뭐냐면 이제 크로스 노벨이라 그러는데, 이제 크로스 소설이라는 걸 해서 여러 사람들의 인터뷰를 따가지고 그거를 이제 소설로 묶어서 내는 굉장히 특별한 그런 장르를 만들어내는데요. 이분도 전쟁이라든지 체조노빌 같은 큰 재앙이라든지 이런 데서 죽어가거나 이렇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걸 기록해주고 해서 그것이 애도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그래서 문학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간과 연대, 말씀드렸죠. 중요한 거는 사랑이다. 한가만 계속 말을 해요. 그때 정혜 교수님도 얼핏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지극한 사랑. 그래서 문학 세계도 그렇고 이 작품도 그렇고 하고자 하는 말은 사랑에 대한 얘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랑이 있어서 여기 오셨을 것 같고요. 거의 다 해봤는데요. 이거는 제가 저번에 쓴 거예요. 4.3에 대해서 약간 소감 짧게 읽어볼게요. 읽으면 잔뜩 가슴에 썩어나고 나도에 글쓰기나 써보자 넘어 이런 거 써보자 생각은 어떤 한 번도 못하신가 반성도 해마시 국가가 저지른 폭력이라는 점에서 피해자들을 이성 풀어가는 게 잘도 조업되다게 광주, 베트남 그리고 제주까지 말씀 이렇게 하면서 제가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고요. 거의 이제 마무리하면서 올해 초에 보상금 접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세선유족 중 하면 한 번도 이용은 안 해봤는데 제주 항공 할인 50% 되고요. 성수기 빼고 그런 게 된대요. 저희 할아버지 성함이 조두영 할아버지였는데 29살에 돌아가셔. 그분의 죽음과 제 삶이 그렇게 연결됐다는 걸 제 통장에 꽂힌 돈 그런 걸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제가 올해 4.3에 이제 이런 포스팅을 했어요. 아버지 안 계신 저 4.3 추녀연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의 슬픔이 제 안에서도 이어서 흐릅니다. 추모하고 그리워하는 날입니다 하면서 우리 허삼영 선생님이 이제 한라산 서술을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받은 돈이 529만 4,110원인데요. 아버지와 작은아버지가 있고 그 각각의 자손들까지 나누다 보니까 합치면 8천만 원인가 한 사람의 죽음의 목숨값이 8천여 그쯤 돼요. 그거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나누었고요. 이 돈은 제가 4.3에 대해서 뭔가 유의미한 일을 할 때 그때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것들은 좋은 문장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그거는 같이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로 다 마쳤습니다. 비상계엄 시대에 한강의 소설 읽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고요. 작별하지 않는다? 무엇과 작별하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지키시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데요. 제주 4.3은 이름이 없어요. 제가 제주도에서 밭에 김매기 실어가지고 서울 옆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데 특히 영어 공부 열심히 했어요. 지금은 영어 잘 못하는데요. 제가 중학교 때는 엄청 열심히 영어 공부했어요. 왜냐하면 왜 영어 열심히 했냐면 제가 말 더듬었다 그랬잖아요. 한국말은 말도 더듬고 잘 못해. 나는 글을 좋아하지만 책도 많이 읽었지만 그렇지만 영어는 촌애들이 아무도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내가 손 좀 하려고 그랬어요. 영어는 누구도 못하니까. 그래서 영어를 진짜 열심히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SNS에도 이제 영어로도 종종 쓸 때가 있는데 제주 4.3 얘기를 하면은 April 3rd 그다음에 이제 인시던트라는 사건
인시던트라는 단어를 썼다가 또는 어떨 때는 이제 uprising 이제 봉기 uprising은 단어 썼다가 또는 이제 사륙 저기 대량 사륙이라는 massacre라는 단어를 썼다 이런 단어를 써봤어요. 그런데 massacre나 uprising이나 incident나 어느 것 하나 제주 4.3의 정확한 이름은 아니에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지금은 보시면 알겠지만 제주 4.3이에요. 뒤에 단어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은 제주 4.3 여기도 제주 4.3 사건이네. 그 제주 4.3 여기 보면은 제주 4.3 희생자잖아요. 예, 공식적으로 지금 이름이 없습니다. 정명이 필요합니다. 정명.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들은 4.3한테 어떤 이름을 줘야 될까요? 그냥 애플 써도 4.3으로만 남아야 될까요? 그런 얘기를 조금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 한강이 노벨문학상 수상 연설을 하면서 그 좋았던 게 다 좋았지만 여기 중에서 just as inevitably the work of reading and writing literature stands in opposition to all acts that destroy life. 삶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맞서서 문학이 그런 거라는 거죠.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거는 비단 한강처럼 문학을 써놓은 사람들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처럼 문학을 읽고 문학의 정신을 우리 삶으로 끌어내게 담아내는 우리 선생님들도 똑같이 그런 훌륭하신 그런 분들입니다. 그동안 한강일기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